5장 권력과 선택의 기로. 1961년 5월 15일 서울 어딘가의 군막사. 젊은 장교 한 명이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박정희였다. 아직 나이 40대 초반의 그는 지금의 노년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혁명이냐 현상 유지냐. 박정희는 중얼거리며 지도를 펼쳐놓고 있었다. 저기요. 경준이 말을 걸자 박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미래에서 왔습니다. 박정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래라고 허황된 소리 말고 정체부터 밝혀라. 정말입니다. 저는 2025년에서 왔어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있어요. 2025년. 박정희는 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경준을 어처구니 없이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네? 그러니까 당신이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 후 한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죠. 박정희의 눈이 빛났다. 정말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준은 박정희에게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중화학공업, 수출 주도 정책, 새마을 운동. 대단하군.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경준은 머뭇거렸다. 독재자라는 평가도 받으시게 됩니다. 박정희가 호탕하게 웃었다. 결국 내가 승리하는구나. 하하하. 그런데 민주주의를 억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어요. 젊은이, 너는 이상주의자로군. 하지만 현실을 봐라.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정치는 혼란스럽고 경제는 바닥이고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국정을 다스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면 된다.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게 되면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할 문제다. 그러니 내가 힘을 가져야지. 다 바꿀 것이야. 박정희의 기세에 경준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분명히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면 막막했다. 박정희가 경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선택할 용기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경준은 복잡한 기분으로 박정희를 바라봤다. 분명 독재자가 될 사람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기도 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다. 6장 시대를 초월한 만남. 워치의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경준은 서둘러 현재로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주변이 하얗게 변하더니 완전히 다른 공간에 서 있었다. 넓은 한옥의 대청마루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어떤 시대의 건물인지 알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단청과 일제강점기의 유리창 그리고 현대의 조명이 기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이게 무슨? 경준이 중얼거리는 사이 익숙한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방향에서 나타났다. 여기는 어디냐? 골룡포를 입은 이순신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이 초현실적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늘이 나를 데려왔구나. 한복을 입은 안중근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답게 이 상황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흥미롭군. 군복을 입은 젊은 박정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이것도 자네가 말한 미래 기술의 일종인가? 세 사람의 시선이 경준에게 집중됐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워치가 갑자기 일단 선생님들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이분은 이순신 장군님이세요.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놀란 안중근에게 경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개를 이어나갔다. 여기 이분은 도마 안중근 의사님이세요. 대한 독립을 위해 일본에 맞서 싸우시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지사이시죠. 박정희는 예상을 한 눈치인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경준은 이어서 두 영웅에게 박정희를 설명한다. 조선, 아니 대한민국의 제5, 6, 7, 8, 9대 대통령으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으나 군사독재와 인권탄압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정치인이시죠. 안중근이 말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모두 이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이니 허물없이 이야기해 보시오. 그래, 그럼 무엇부터 이야기해볼까? 이순신이 물었다. 나라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안중근이 답했다. 나는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이 말했다.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바다에서 막지 못했다면 이 나라는 끝장났을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 그것이 나라의 기본입니다. 장군님 말씀도 맞지만 안중근이 고개를 저었다. 외적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들의 정신이 깨어 있어야 해요. 외세에서 우리를 먹잇감으로 보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박정희가 끼어들었다. 아무리 정신이 깨어 있어도 배가 고프면 소용없어요. 나라가 가난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이순신이 물었다. 일단은 경제부터 살려야죠. 농업 중심에서 공업으로 전환하고 수출을 늘려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러면 자연히 국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안중근이 날카롭게 물었다. 자유보다 배부른 것이 먼저 아니겠소? 굶어 죽어가면서 자유를 외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박정희의 대답에 안중근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자유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걸 포기하고 얻는 풍요는 진정한 풍요가 아닙니다. 의사님 말씀도 이해하지만 이순신이 중재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 나도 임진왜란 때 강압적으로 군사들을 지휘해야 했어. 그때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있었다면 전쟁에서 졌을 것이오. 전시에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은 우리 조선이 독립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시에까지 그런 방식을 계속 쓴다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안중근이 반박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요. 박정희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이상적인 방법만 고집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때로는 독단적인 결정도 필요한 법이지요. 세 사람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경준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잠깐요. 경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다들 틀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세 사람이 경준을 바라봤다. 장군님 말씀대로 국방은 중요해요. 의사님 말씀대로 국민의 정신과 자유도 중요하고요. 대통령님 말씀대로 경제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박정희가 물었다. 각자가 자기 시대에서 최선을 다하신 거 아닌가요? 경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군님은 백성을 위해 일제의 공격을 막는 것이 가장 급했고, 의사님은 애국 정신을 깨우고 일제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급했고,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했던 거죠. 다 필요한 일들이었어요. 이순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 않소. 안중근이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의사님, 박정희가 안중근을 바라봤다. 의사님은 가족을 두고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하지 않았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물론 그들도 강경한 태도였지만 그들이 정말 당신의 죽음이 한국의 독립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안중근의 말문이 잠시 막혔지만 다시 입을 연다. 그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내가 한 일도 마찬가지요. 나라를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박정희의 반박에 안중근은 할 말을 잃었다. 결국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이순신이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때로는 너무 험했고 때로는 실수도 많이 했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도 침묵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시대를 살면서 각자 나름의 선택을 한 것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각자 최선을 다했다고 봐야겠어. 이순신이 마무리했다. 경주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세 영웅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논쟁하다가도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게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경준, 안중근이 경준을 불렀다. 당신은 현재를 살고 있어.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를 살았지만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대를 살아야 하오. 맞습니다. 이순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처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어. 박정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리고 용기를 내는 것이고요. 경주는 한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세 영웅의 말에 경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이 백수라는 것, 아무것도 제대로 해낸 것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기보다는 이제라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경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제 시대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변이 다시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세 영웅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다. 경준, 안중근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우리가 꿈꾼 나라를 만들어 주시오. 젊은이 용기를 잃지 마시오. 이순신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소.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요. 박정희의 목소리를 끝으로 경주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7장 현재로의 귀환과 새로운 시작. 눈을 떴을 때 경주는 자신의 원룸에 있었다. 워치는 완전히 꺼져 있었고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다. 끝난 건가? 경주는 허탈한 기분이었다.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각오도 생겼다. 2년 후 경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유튜브 업로드 탭 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고민에 빠져 있다. 역사 속 인물들과의 대화. 경주는 마침내 강의 제목을 결정하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자신이 직접 만난 세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물론 시간여행 이야기는 빼고 그들의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현재를 사는 우리가 배울 점들을 중심으로 첫 번째 강의를 업로드했다. 이순신, 그는 정말 완벽한 영웅이었을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와, 이런 관점으로 역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신선해요. 이순신도 고민이 많았겠구나. 사람이니까. 다음 강의는 언제 올라와요?
경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다. 두 번째 강의는 안중근에 대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반응이 뜨거웠다. 역사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요. 강사님, 혹시 역사 전공이세요? 설명이 너무 생생해요. 세 번째 강의는 박정희였다. 이건 좀 조심스러웠다. 아직도 논란이 많은 인물이니까. 박정희 독재자인가 경제 발전의 아버지인가? 예상대로 댓글이 격렬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준의 균형 잡힌 시각을 높이 평가했다. 한 달 후 경준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유튜브에 올리는 강의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엄마, 나 이제 유튜브 강사야. 강사? 뭔 강사? 한국사 강사. 유튜브에서. 정말? 우리 아들이?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에 경준은 웃었다.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로 달라진 것이다. 어느 날 경준은 워치를 꺼내서 소중히 바라봤다. 이제는 작동하지 않지만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물건이었다. 감사해요. 이순신 장군님, 안중근 의사님, 박정희 대통령님. 경준은 중얼거렸다. 덕분에 저도 제 시대에서 할 일을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다음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 주제는 평범한 사람도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였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경준은 처음으로 현재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과거로 도망가지 않아도 괜찮았다.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 경준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역사 속 영웅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네, 경준의 역사 속 영웅들을 만난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설 속 경준이 사용한 스마트워치는 프로필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